자, 186페이지부터 이제 계약 총설에서 계약법의 문제가 나오죠. 계약법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권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계약법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는 민법 총칙보다는 좀 많이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민법 총칙보다 양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까다롭게 느껴지시지만 실제로는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법 총칙은 공부할 때는 왠지 막 편한 것 같고, 그죠? 다 아는 것 같지만 문제 풀면 굉장히 어렵고요. 잘 틀려요. 근데 계약법은 거꾸로 공부할 땐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공부해 두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물권법하고 계약법만 완벽하게 완성한다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권법이 한 15문제 나오거든요. 계약법이 한 10문제. 그럼 몇 문제죠? 25문제. 그것만 해도 60점 넘었잖아요. 나머지 부분 다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항상 물권법하고 계약법을 좀 집중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고요. 풀어보면 1번.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요물계약 반드시 기억해야 하자 그랬죠. 그죠?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요물계약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거. 2번이죠. 계약 해제자 이런 거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3번 보통거래 약관의 해석인데 일단 2번 인쇄된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개별 약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약관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고요. 또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3번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사업주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조항이나 잘못된 조항이 있으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면책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1번 수송 해석 금지 원칙 이런 건 있지도 않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명시 설명 안 했다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거 뭐 보면 알죠? 이런 거는 보험 선전할 때 그죠? 앞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뒤지면 돈 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실컷 떠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뭐죠? 당사는 이렇게 연불려 오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당사는 이랑엔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막 이러죠.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죠? 명시해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뭐죠? 읽어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뭐죠?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2번 개별 약정 가능하고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에 대해서 우선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약관의 중요한 특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그 해당 조항만 무효인 것이지 약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3번 신의 측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기습조항 내지 예외조항은 물론 무효인데 약관에 의한 계약 전부를 무효라는 것이 원칙이다. X죠.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면책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됩니다. 읽어보면 실체법상 규정과 달리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조항, 이런 걸 뭐죠? 면책조항이라고 하죠.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죠. 5번 틀린 걸 찾는데 1번이 답인데요. 일단 약관을 원칙적으로 명시 설명해야 구속력이 생겨요. 다만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은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약관은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또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학원 등록하실 때. 이 학원에 약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학원의 약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의 약관은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은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만든 약관이 있어요.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약관의 경우에는 뭐가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돼서 학원은 그 약관을 비치하지도 않고요. 여러분한테 보여주지도 않는 겁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X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약관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는 거. 답은 먼저 1번이죠. 나머지 분들 한번 보시고 특히 2번 같은 은행 거래 약관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넘겨보시면 6번이죠. 보면 이제 그 재밌는 거는 그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약관이 있잖아요. 그죠? 약관이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약관대로 하면은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한 달 등록을 했는데 한 번만 듣고 안 오다가 한 2, 3주 지나가지고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도 안 돌려줘도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실제로 약관이 뭐 비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권익이 뭐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없고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그 고시 성인고시하고는 수강료가 굉장히 싸요. 그죠?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애들하고는 굉장히 비싸요. 애들 학원들은 뭐죠? 뭐 3, 40만 원 내도 5일 동안 수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두세 번, 한두 번. 그 다음에 가도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 끝이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애들 입시학원은 그 교육지원청에다가 수강료 신청할, 이게 신고할 때는 줄여서 신고해요. 액면 그대로 신고하면 뭐에 걸려요. 근데 성인고시 이런 학원은 그냥 액면 그대로 신고하면 뭐죠? 왜 이렇게 싸게 받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수강료라는 게 뭐죠? 시간, 강의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싼 편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이제 애들 입시학원은 세종 안에서 강사를 조달할 수가 있죠. 그죠? 영어학원 근데 이놈의 고시학원은 세종 안에서 강사를 조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강사로도 비싸.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강료는 뭐예요? 지나치게 싼데 또 강사료는 뭐죠? 애들 입시 안 하고 비교도 하는 만큼 어떻게 엄청나게 뭐죠? 비싸게 주고 데려와야 되니까 이게 학원이 운영이 되려면 대충 세종 같은 경우는 한 150명은 돼야 돼요. 150명은 돼야 그래야 뭐죠? 또이또이가 맞아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학원에,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몇 달 하다가, 이게 인원이 안 되겠죠.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시험 볼 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같으면 장사 안 되면 어떻게 그냥 폐업. 이제 문 닫으면 되는데, 그죠? 안 되면. 근데 이놈의 학원은 뭐예요? 시작을 하면 1년 시즌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아주 이제 뭐죠? 맛이 가요. 그러니까 큰 적자를 보질 않는데, 이게 뭐죠? 어떻게 해요? 10개월 동안 누적이 되면 완전히 가는비에 뭐죠? 옷 쫓는다고 재산 들어먹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스러운데 내년 또 하신다 그러네.
내년도 구색이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그죠? 많이, 이게 솔직히 학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그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많이, 계속 매달 돈 두드려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근데 홍보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많이, 그죠? 많이 합격하세요. 거기 가면은 대부분 다 붙었더라. 이런 입소문이 확 나면, 좀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요.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죠. 제가 펜션 운영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펜션 운영해요. 펜션인데, 펜션 이름은 까레 펜션이에요. 까레. 혹시 까레. 그 이름이 프랑스어로 사각형이란 뜻이래요. 근데 이제 특이하고 중복된 이름이 없어 쓰는데, 그냥 별 의미는 없고, 까레 펜션인데, 혹시 시험 끝나고 놀러 오실 마음 있으면, 정선에 한번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오시기 바라고,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까레 펜션.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올 봄에, 저는 이제 수업 나오니까 펜션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처가 주로 있는데, 이제 수업 없는 날 10만이들이 왔어요. 10만이들이 와가지고 저쪽 산삼 하나도 못 캐고 더덕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이틀밤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간문 아시죠? 야간문. 밤에 문을 연다. 그죠? 천연 비아그라, 정력제.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문이 귀한 약초가 아니라 흔한 약초래요. 흔한 약초이기 때문에 정선 이런 데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게 야간문이라고. 요거면서 이 야간문을 세차에다가 술을 담가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천이 널려 있으니까. 술을 담가서 수수객들에다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그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 열심히 채취해가지고 야간문주를 담갔어요. 담가가지고 이제 그게 술 담그면 3개월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지나가지고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 펜션에 묵으시면 야간문 담금주를 한 병씩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때렸어요, 제가. 예약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이제 또 계속 가야 되니까 봄에 했죠. 그 다음에 여름에도 떼약보에서 또 가가지고 또 잔뜩 또 살다가 또 야간문주 엄청 많이 담가놨거든요. 이제 또 3개월 또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했는데 야간문주를 무료로 드립니다 했더니 예약이 그냥 팍 줄었어요. 예, 더 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해, 지금. 일주일 동안. 저번 주부터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 아예 전무해. 그래서 이제 제처랑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고 막 가면은, 야간문주 준대, 이러면서 막 올 것 같았는데, 제처랑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왜 안 할까? 그래서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한테 주기만 할 건데, 그런 것 같아. 예약하시는 분들이 보통 펜션은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왠지 야간문주는 펜션에 예약하면, 환장한 여자라 생각할 것 같다 생각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펜션은 잘 되려면은 젊은 커플들이 와야 돼. 근데 그러니까 남친 여친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여친이 펜션을 예약했는데 거기는 야간문주를 주는 펜션이란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집에 환장했나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도 와이프가 펜션 예약했는데 갔더니 야간문주를 주는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부실했나? 내가 그동안 부실했나? 왜 이러지, 이 여자가? 이렇게 밝혔나, 우리 와이프가 그동안? 이럴 것 같은 생각 막 걸어서, 참, 이게 보면 이게 생각들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진짜로, 제처럼 저는, 그 사람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와, 재밌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큰 돈 드는 거 아니까, 솔직히,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술값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병에 돈처럼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보자 했는데, 이게 완전히 예약이 그냥 막 절벽, 그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예약 거의 없어요. 지금 없애버리려고요. 그래도 오시면 제가 야간문주 드리겠습니다. 참 보면은 논리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고생만 직사게 하고. 그냥 여름에 그냥 막 산 기어다니면서 캔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환장해 죽겠어요.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계약의 성립입니다. 1번 계약의 유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1번 교환계약은 낙성 유쌍무계약이 돼 맞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항상 교환계약은 왠지 요물계약인 것 같아요. 교환계약은 뭐가 아니에요?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죠? 낙성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3번에 가서 증여계약은 무상 요식계약이고 편무계약이에요. 사용대차계약은 증여계약은 뭐죠? 무상이고 요식이 아니라 뭐죠? 불요식계약이고 4번 사용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고 편무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거든요. 5번 이에 반해서 임대차계약은 유상이고 뭐예요?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논리가 발생하냐면 임대차와 같은 유상은 쌍무계약이고 무상은 편무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쌍무냐 편무냐 이런 게 나오면 유상이면 뭐요? 쌍무고 무상이면 뭐죠? 편무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요. 조심할 것은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까지 기억하시는데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유상이면 뭐예요? 쌍무고 무상이면 뭐죠? 편무인데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만약에 모든 유상계약은 예외 없이 쌍무다 그럼 뭐예요? X죠.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 이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의 성립에서 은근히 중요한 게 뭐냐면 커피 자판기예요. 그죠? 커피 자판기는 청약입니다. 누구한테 청약을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하는 거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될 필요는 없고요. 불특정 다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죠. 근데 청약자 같은 사람이 누구죠? 승낙의 상대방이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이어야 하고 명시될 필요가 없고요. 이 청약의 상대방과 승낙의 상대방은 시험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뭘 생각하시죠?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번 보시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맞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한다. 맞는 점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입니다.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뭐 되잖아요? 체결되지 않습니다. 3번인데 우리가 청약이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경우. 첫째,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두 번째,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또는 조건을 붙인 승낙도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낙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착된 승낙이나 변경, 조건을 붙인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청약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한 거죠. 그러면 앞에 있던 것은 싸그리 싹 다 없어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그럼 현재 뭐밖에 없는 상태예요? 청약밖에 없는 상태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10만 원에 매매 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된다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 예. 예. 무행이 전환이요? 그거는 계약이 성립된 후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이 됐는데 불공정해서 뭐예요? 무효고 다만 다른 법률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아예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니까 그 전 단계인 거죠. 4번 승낙은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따라서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는 행위는 뭐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뜻이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 조심할 것은 이름 적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요. 책을 보낸 청약자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음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연착된 승낙도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다. 따라서 또다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3번이죠. 계약의 성립인데 일단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시죠. 왜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에. 따라서 승낙은 언제 한 거죠? 발신한 때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그 시점은 격지자가 뭐 대화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X예요. 왜냐하면 청약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뭐죠? 발신주의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뭐죠? 발신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자꾸 3번 같은 지문을 청약을 승낙으로 바꿔서 읽으세요. 그래서 틀리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작년에도 나왔는데 많이 틀리셨어요. 왜요? 그냥 사람 심리가 뭐 왠지 뭐 승낙이고 마음이 급해. 이쯤 오면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해요? 지금 계약법중 왔으면 뭐죠? 한 30번을 막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해요? 20분 남았습니다.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어떻게 막 날아간다고. 그래서 발신주의인 것은 뭐가요? 승낙의 발신주의고 청약은 당연히 뭐죠? 도달주의는 항상 잊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읽지 마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번, 3번, 4번, 5번과 같이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요. 2번처럼 정착을 붙인 상품의 진열이 뭐죠? 청약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04년 7월 30일로 정하여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을은 7월 25일에 승낙의 통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편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일어나여 8월 1일 내에서 갑에게 도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건데 일단 문제에서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 며칠이어야 돼요? 7월 25일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연착이 됐죠.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니까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는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월 25일이면 7월 30일까지 웬만하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통상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죠? 성립되게 되고 항상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죠? 발신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갑과 을 사이 계약은 격지지 않은 계약이다. 2번. 청약의 효력은 7월 30일까지 존재하므로 8월 1일에 도착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착된 승낙이니까요. 3번. 연착된 승낙이 이런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이에 대해 승낙하면 계약에 유효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다는 질문이 맞죠. 4번.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 적격 중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는데 갑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8월 1일에 계약은 체결된 것이다. X죠. 항상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뭐죠? 승낙은 뭐죠? 발신시예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도 승낙의 발신시니까 며칠이어야 돼요? 7월 25일이어야 되고요. 4번이 X죠. 5번. 만약 우리 9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이건 뭐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연착의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에서 계약은 뭐죠?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6번입니다. 이거는 왜 넣었지? 미국은 A는 한국은 B에게 홍콩에서 1,000달러 상당의 물품 매도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A는 미국 달러로 B는 홍콩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홍콩 달러 가치와 미국 달러 가치가 차이가 많은 경우 불가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인데 이게 좀 불합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A는 무슨 달러요? 미국 달러. B는 뭐죠? 홍콩 달러죠.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B는 뭐죠? B는 뭐죠? 한국인이죠. 장소가 어디예요? 홍콩이죠. 그죠? 그러면 홍콩에서 뭐 100달러 이러면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홍콩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A의 의사는 뭐죠? 미국 달러지만 B가 받아들일 때는 홍콩이었으니까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홍콩 달러로 받아들일 거고요.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홍콩 달러로 계약이 뭐죠? 성립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용상의 착오거든요. 다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이것이 자연적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5번처럼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자연적 해석을 하려면 예외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알았다면 당연히 B는 뭐죠?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1번 진의한 의사표시 아닙니다. 왜요? A가 모르고 있습니까? 2번 오표시 무효의 원칙 아닙니다.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3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A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겠죠? 4번 중요에 관한 착오나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A는 취소할 수 없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따라서 5번 무의식적 불합의가 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야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가입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냐면은 전체가 볼 필요 없는 건데 대학에서 수업할 때 연습용으로 쓰는 문제예요. 논점이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규범, 그러니까 문제 답할 때 어떻게 습니다 이제 뭐 규범적 해석할 경우에 쭉 해서 논술식으로 써야 될 때 쓸 문제지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체가 뭐죠?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네. 네. 아유, 아니죠. 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자꾸 계속해. 중요분 차고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였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되는데 왜 차고예요? 아, 의미 없는 사례예요. 그죠? 아무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만약에 이득이 된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건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 자체가 뭐죠?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죠. 청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승낙은 불합이죠. 계약이 뭐 되죠?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3번이 답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승낙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구 마음이에요? 승낙자 마음이고 청약자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곳 오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송부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되지는 않죠. 9번인데 틀린 걸 찾는데요. 착오는 뭐죠? 성립했고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게 뭐죠? 착오죠. 만약에 자연적 해지 결과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전제한다는 거 잊지 말자 그랬죠. 참고서 문제인데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체의 계약이 성립한다. 맞겠죠?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 그 효력을 잇고요.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의 상관이 없고요.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뭐는요? 청약은 승낙이 아닙니다.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도 맞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무의식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에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틀렸을까요? 3번이 답인 것 같다. 4번, 5번 와서 5번을 청약을 뭐로 읽어버려요? 승낙으로 읽어버리니까 5번이 X네 명확히 그래서 5번 이래야 틀린다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10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특정한 상대방이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만 서로 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3번 청약에 대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입니다.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승낙도 아닙니다. 4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서울과 부산에 있는 당사자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화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달주기 때문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Xm. 왜냐하면 대화자는 굳이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을 구별할 필요가 없죠. 말하자마자 뭐가 돼요?
도달되잖아요. 그래서 대화전은 항상 뭐예요?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도달지 예외는 뭐죠? 발신주의인 뭐만 그런 거죠? 격지자만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1번 문제는요. 뒤에서 풀 겁니다. 뒤에서 제가 다 풀고 앞에 다시 와야 되고요. 12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풀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뭘 정리할 거냐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정리해야 돼요. 체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일단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이란 점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뭐라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설이 계약 체결 전에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원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때도 신뢰의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단 클 수가 없습니다. 끝이죠. 하나 문제를 보죠. 12번입니다. A대학은 전주 우석대학인데 사무직원의 공채 공고를 내고 필기시험 등을 통해 B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B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는데 1년 이상 발령을 미루다가 학교 재정상을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요즘 또 문제되는 게 또 뭐가 있죠, 그죠? 선생님들, 그죠? 선생님들 보니까 그렇게 교원고시라 그러죠, 그죠? 합격시켜놓고 대기 발령한 사람이 뭐 엄청 많다는데, 그죠? 4,000명인가요? 그죠? 아유, 저는 그거 좀 제가 무지막지한지 모르지만 그 단길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애들이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뭐죠? 계속해서 줄고 선생님들은 뭐죠? 계속 많이 뽑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좋은 시를 다 갔죠, 그죠? 이 세상은 다 뭐죠? 변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게 그 대학 교직원도요, 이 신분이 뭐죠? 선생님입니다. 그죠? 사립학교 교사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괜찮고요. 월급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인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지금 계약 체결 전이죠. 그죠? 시험만 뭐예요? 합격했다고 통지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뭐예요? 파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학을 상대로 무엇을 원인이에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고요. 다만 뭐는 아닙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아니죠. 따라서 1번
옳은 겁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성 과실 요건을 충족함으로 A는 B에 대개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X입니다. 실내이익을 배상하지만 그 원인은 불법행위지 뭐는 아니에요?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 아니죠. 2번 합격 통지로서 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X입니다. 계약 체결 전입니다. 3번 B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승인은 없는 거죠. 4번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 무슨 불능에만요?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되므로 위 사안은 535조를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거하여 A는 B가 다른 취직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니까 4번이 답이고 4번이 맞는 점이죠. 5번은 뭐죠? X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죠?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문제죠. 원시적 전부. 1번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인 건물이 타인의 소유의 불능 아닙니다. 사서 넘겨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불능이 아니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조물 토지가 전부가 이미 멸시됐어요. 원시적 뭐죠? 전부 불능이죠. 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X예요. 5번도 X입니다. 3, 4, 5번은 뭐죠? X예요. 왜냐하면 3, 4, 5번은 계약 뭐죠? 학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뭐에서요? 학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 인정되기 때문에 2번만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 문제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가요? 계약 체결성 과실성이 문제될 수는 없어요. 답은 1번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로에 뭐예요? 다수설가에서 학설을 고려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판례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 문제되고, 따라서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은 몇 번만요? 2번만이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14번입니다.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이란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기억. 계약의 부당 파기로 계약 성립이 좌절된 경우, 학설은 읽어볼 필요 없어요. 판례는 일반 불법행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니은번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해야 하고요. 디귿번 급부를 할 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X죠. 체결자는 악이거나 또는 뭐요? 과실. 고의 또는 뭐죠? 과실이 필요하면 디귿번은 뭐죠? X고. 1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고요. 비음번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실내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뒤바뀌어 있죠.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을 넘지 못합니까?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답은 뭐죠? 4번이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측에 이제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1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고요.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반드시 내는 부분이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첫째, 쌍무계약이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이행해야 되고, 쌍무계약이 있으면 뭐가 성립합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원상회복이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하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 관계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변제죠.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돈을 갚는 것과 채권, 증서, 차용증을 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요.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과거의 시험은 담보 말소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걸 잘 냈고요. 최근에서는 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뭐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요.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동시이해 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주장을 해야 비로소 뭐죠? 동시이해 항변권을 고려하고요. 법원은 주장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이해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데 유의하실 것은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뭐죠?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죠.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건 이게 전부거든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아래에서 유치권과 동시이해 항변권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몇 개 고른한 문제는 푸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풀어봐야죠. 기억, 공평의 원리에 의한다. 맞겠죠? 기억 들어가고. 니은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유치권이 그래요. 유치권은 뭐죠?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이해 항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니은번은 뭐죠? 공통점이 아니에요.
디귿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 그래요. 왜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양변권은 채권의 내용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죠. 리을번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에 그래요. 동시양변권 이런 거 없고요. 미음번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여. 둘 다 맞죠? 둘 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기억, 미음해가지고 두 개 2번이 답이죠.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건데 반복적이니까 답만 볼 건데요. 5번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하면 원고 패소 판결하게 되지만 동시 이 항변권 행사하면 상한 급부 판결하게 된다. X죠. 둘 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요. 3번 문제죠. 틀린 건데 1번 동시 이해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생뚱맞게 느껴지시는데 이걸 떠올라야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은 임대차를 빼고는 싹 뭐예요? 임의규정이죠.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임의규정. 오늘 임대차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건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고 특약으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시 이해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장이. 따라서 동시 이해항변권의 원형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오늘 이재룡 씨 판결하죠. 그죠? 그죠? 법원에서 공개 안 하기로 했죠. 그죠? 저것도 안 해.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원고, 피고 싸우는 과정이. 근데 뭐, 판결 선고한 날은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뢰 채권자의 그걸 이렇게 쪼글쪼글 되거든요. 그 뭐르지? 판결식, 뭐로. 그래가지고 가서 들으시면은, 뭔 개소리 하시고 하나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송달 받아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판결하는 그 날짜는 별 의미 있는 과정도 아니고 그건 뭐 이렇게 연불리할 텐데 그거 뭐하러 그죠? 그래서 쪽팔리니까 공개 안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예? 무죄 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무죄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뇌물보다는 강박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삥 뜯긴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짜시가 또 안 좋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뭐죠? 억압에서 뺏긴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 양반은 피해자지 범죄자는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작의 모든 게 다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에서 벌어졌잖아요. 뭐 이랬으면 당연히 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죠. 자꾸 언론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에 뭐죠? 영향을 주고 뭐 탄핵도 뭐죠? 근거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난다면 뇌물이 아니라 뭐요?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뭐죠? 삥 뜯겠다 이런 얘기니까 탄핵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왜요? 위법성이 더 커요. 어떻게 대통령이 삥 뜯어. 그죠? 뇌물 받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죄라 그래서 탄핵이 뭐 이상해지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뭐가 맞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그게 나오던데.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복권 추천한 거 보셨어요? 이게 복권 추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8,500억. 당첨금이 얼마예요? 8,500억.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가 당첨됐대요. 그래가지고, 세금 빼고 순수하게 5,400억을 받는데, 5,400억을 받는데, 이 양반이 일시불로 받겠다고 했고요. 나 다음부터 병원 출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예? 아유, 54억도 아니고 5,400억이래요. 1년에 54억씩 써도 몇 년 필요합니까? 1000년 필요한가요? 그죠? 1000년. 100년인가요? 못 써, 이거. 이자 붙잖아, 또. 그러면 경원 고용하고, 그죠? 이제 헬기 타고 다니고, 헬기 좀 위험한가? 아무튼 이제 하는 거죠, 5,400억. 제가 만약 5,400억 되면요, 저는 다 기부할 거예요. 1%만 빼고. 1%만 해도 얼마죠? 54. 충분히 54만 99% 다 기증할 거예요, 저는. 좋은 일에 쓰라고 그냥 다 기증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되지. 근데, 예? 라디오 들으니까, 이 복권 당첨될 확률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계산해 봤대요. 계산해 봤더니, 2억 몇천 분은 막 이런데, 그게, 한 사람이 벼락을 8번 맞을 확률이래요. 한 사람이 지금 다니다가 살면서 벼락을 몇 번이요? 8번 맞을 확률하고 비슷한 확률이라는데요. 행복할까요, 근데 이분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무튼 받아봤으면 연금식을 5,400억 그죠? 작은 돈 아니에요. 저 같으면 5,400억 딱 받는 순간 은행에다 처박아 놓고, 그죠? 은행도 처박아 놓고 이제 어디를 이제 좀 잠적해야 되나? 불안하긴 하네, 그죠? 3번 1번 맞고요. 2번 동시양변권의 원형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맞죠? 뭐가 필요합니까? 주장이. 3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의 채무 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의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유치권 할 때 있어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이행 항변권인지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나시나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행관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원래 채무가 뭐라고요? 동시행관계.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예요? 동시행관계이니까 일방 채무 이행불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 채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번 일방의 이행제공입니다. 자, 이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돼야 돼? 계속돼야 돼. 계속. 따라서 중간에 안 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뭐라고요?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했다면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서 공유물의 분할이 뭐죠? 매매 아니면 교환이죠. 그죠? 매매 아니면 교환이면 뭐죠? 쌍무계약이에요. 통신관계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서도 교환이에요. 교환. 왜냐하면 공유지구는 목조물의 전체 대응을 해요. 따라서 교환이고 교환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당연히 쌍방의 의무는 뭐가 돼요? 동시이행관계겠죠. 4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간의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의 도과인 경우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판례에 의하면 양채무는 모두 기한의 정의 없는 채무로 본다. 맞는 질문인데 의미 없고 2번 쌍방 모두에게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행 하나도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로 된다. X가 되고요.
이것 번,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자기 채무를 뭘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므로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채권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동시 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1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말 조심하세요. 자, 동시항변권은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행 안 해도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안 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왜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미음번,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든가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죠. 이행 안 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죠. 5번, 다음 중 동시 이행관계가 아닌 것은 담보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 아닙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6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키기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돼요? 계속돼야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그 다음에 7번부터 뭐가 나옵니까? 위험부담이 나오죠. 위험부담이 나오는데 이 7번은 좀 이따 보고 넘기셔가지고 8번. 다음은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기능 팔레티드에 어긋나는 것은 1번, 맞는지 2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에 현실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가진 동시항변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주의하실 것은 4번이죠. 4번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뭘 행사할 수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 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의 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잔금지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시현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을의 매매 잔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하여 수령하여 갈 것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일단 이행을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이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4번 갑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청구할 수는 있죠. 다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게 재밌는데 그러면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 뭐냐?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 그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어떻게 해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요.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까지 해야 이행 제공이에요. 그러면 통지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돼. 통지도 뭐라고요? 계속. 5번 신의 측에 따라 갑원들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 이행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맞는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위험부담 볼 건데 위험부담은 몇 번부터 볼 거냐면 7번부터 볼 겁니다. 쉬었다가